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씩씩하고 건강한 아들을 둔 40대 아줌마예요. 요즘 한창 포켓몬에 빠진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죠. 다른 애 엄마들은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내버려두면 버릇 나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들이 신나서 얘기하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희 아들이 애답지 않게 어두워진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 풀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판사인 아버지와 고등학교 선생님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사람들이 절 좀 다르게 보긴 합니다만 저는 정말 평범하게 자랐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 직업을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를 정도로요. 보통 판검사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이 법조계로 진학할 것을 강요받는 데에 비해 저는 부모님의 간섭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판검사 그거 뭐 별거냐? 그냥 건강하고 네 적성에 맞는 일 고르면 그뿐이다. 대신 마음을 정했으면 열정을 다해야 해.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인성이 바닥이면 언젠간 망하게 되어 있어. 당신은 보영이 너 네 아빠 말 방패 삼을 생각 말고 적성에 맞는 일 찾기 전에는 학교 공부 게을리하지 말어. 알겠어? 넌 어쩜 엄마가 수학 선생인데 매번 수학 시험만 제일 못 보니? 한 번 80점대 맞은 것 같고 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어. 우리 보영이는 야무져서 제 살 길 잘 찾아갈 거야. 참나? 나만 나쁜 엄마지 맨날. 누가 우리 엄마들은 나쁘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은 더 잘 볼게요, 엄마. 집안은 늘 화목했고 부모님이 자상하지만 강단 있게 절 키워주셔서인지 저는 얼마 안가 진로를 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갔던 클래식 공연에서 첼로의 매력에 빠져 그때부터 첼로를 배우게 되었죠. 한번 결정하면 열정을 다하라는 아빠의 가르침대로 밤낮 없이 연습을 했고 예고 예대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엔 대학 강사로 일하며 틈틈이 입시생들 과외도 했죠. 제가 주로 일하던 곳은 예술회관도 있고 아빠가 계신 법원도 있는 지역이라 아빠랑 같이 만나서 퇴근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어쩌면 그 지역에서 남편을 만난 건 이미 정해진 수순 같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둘 다 음악 연습과 각종 법률 사무소가 가득한 지역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꽤나 규모가 큰 법무법인에 다니던 남편은 한 카페에 있던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치매가 있으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부양하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상처가 많은 듯이 보였죠.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꼬이셨어. 아버지 뒤통수를 친 삼촌은 나도 아는 삼촌이었는데 빚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한순간에 아버지 공장이 넘어가고 우리 가족이 빚쟁이가 되니 말이야. 세상에,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고생이 너무 많았겠다. 엄마가 가장 크게 고생하셨지 뭐. 아버지는 그 길로 나랑 엄마만 두고 자취를 감추셨거든. 어디서 뭘 어떻게 한 건지. 돈을 다달이 우리한테 보내긴 했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는 돈이었지.
애꿎은 엄마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3년을 그렇게 고생하니까 곱기만 하던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더라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와서 빚도 갚고 가족도 생겼지만 엄마는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 아버지도 큰돈 버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건 잘못이지만. 바보 같은 거지. 애초에 보증을 왜 서? 그건 애초에 사업을 할 깜냥이 안 됐다는 거야. 결국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환갑도 못 넘기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본인도 몸이 망가지고 치매까지 와서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짐이나 지우게 하시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해도 요양원에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효도도 하고 있잖아. 당신도 아버지가 고생하셨다는 거 마음으로는 아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쩌겠어. 부양해드릴 아들이 나밖에 없는걸.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버님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살뜰하게 돌봐드렸어요. 저희가 식을 올리기 전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저희 부모님도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직접 만나기 전부터 남편이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반면 결혼을 약속한 뒤에야 저희 아빠가 판사이신 걸 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한동안 제 앞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일하는 회사가 큰 법무법인이다 보니 남들보다도 그 중압감이 더 크게 다가왔나 봅니다. 남편은 특히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올 때는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속 남편이 긴장을 풀 수 있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을 놓더군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이야기를 더 나누는데 남편이 멋쩍게 제가 변호사라도 되어야 두 분께서도 면이 서실 텐데 라고 하자 아빠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든 검사든 그게 내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나. 내 딸과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우리 보영이를 잘 아껴주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면 됐지. 자네가 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네. 그거면 됐어. 그러시면서 아빠는 오히려 머리만 좋고 심성은 곱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조금 숫기가 없어도 솔직하고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라며 좋다고 하셨죠. 남편 역시 저희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며 잘 따랐습니다. 본인이 먼저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하거나 근교로 놀러 가자고 하기도 했고 저랑 둘이 있을 때도 먼저 이야기를 종종 꺼낼 정도로 저희 부모님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조금 무서웠는데 막상 만나보니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좋은 분들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닌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정말 참법관이신 것 같아. 내가 사무실에서 장인어른 이름만 대도 변호사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엄청 호의적으로 대하더라고. 몇 안 되는 참법관이시라면서. 학벌에 상관없이 다들 인정하셔. 저번 송년회 때는 대표님도 칭찬하시더라니까.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안의 반대나 다른 방해물 하나 없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3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낳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서 동시에 강사 일도 관두게 되었죠. 남편 역시 제가 일을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길 바랐어요. 저희는 첫째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를 낳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어느덧 힘차게 뛰어다니기까지 하게 되어 저희 부부가 둘째 계획을 논의하던 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예상보다 일찍 퇴직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안색을 숨기지 못할 만큼이나 말이죠. 그러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다그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몇 년 일찍 퇴직하셨다고 해도 아빠 연세에 맞는 시기에 퇴직을 하신 건데 남편은 지나치게 화를 냈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야.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으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아빠가 퇴직하시는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당신이야말로 뭐가 그렇게 평온해? 지금 우리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저런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신다잖아. 보직에서 물러나면 잊혀지는 거 한순간인 거 몰라?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가족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 부모님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왜 상관이 없어? 이제 내가 어디 나가서 장인어른 사위라고 말도 못하게 생겼는데 적어도 내가 실장 달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셨어야 할 거 아니야. 애가 아직도 유치원생인데. 뭐? 당신은 그럼 당신 사회생활 편하게 하겠다고 그동안 우리 아빠를 팔아왔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그딴 식으로 매도하지 마. 나는 가장이라고. 가족을 위해서 이득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지. 집에서 놀고 먹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장인어른을 팔았다고 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럼 판사 장인어른 안 두고 그냥 본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뭔데? 그 사람들도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니 퇴근하고 설거지 하나 안 도와주는 당신이 할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우리 아빠 덕보고 살면서 집에선 나한테 유세까지 부리겠다는 거냐고 지금.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어요. 남편은 제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화를 내다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더라고요. 그 일로 저희는 몇 날 며칠 동안 서로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사이가 멀어졌죠. 그렇다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일단은 누구에게도 그때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었죠. 아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차츰 그날의 분노가 가라앉고 무뎌지기는 하더군요. 남편도 일상을 이어가면서 평정을 되찾은 듯 해보였어요. 아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아빠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에게도 먼저 화해의 액션을 취해왔기에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저랑 둘이 있을 때 슬쩍 이제 화해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해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화해했다니 다행이라며 웃으시는 엄마를 보니 왜인지 제 마음이 콕콕 아파왔어요. 그러면서 장서방이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테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배려해주라며 조언을 해주시는데 남편 편을 들어주시는데도 절 걱정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서 저도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이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아빠도 저에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신경을 쓰고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몇 번 저희를 초대해서 남편이 평소 아빠의 물건을 보고 눈을 반짝했던 것들 중에서 벨트나 넥타이 핀과 같은 작은 선물들을 주시기도 하셨죠. 남편은 아빠한테 서너 번 선물을 받고는 기뻐하는 티를 숨기지 못하더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의 이런 노력으로 저희 부부는 조금 더 빠르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 남편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몇 개월 뒤 남편은 과장직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어요. 어깨가 전보다 높아진 채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바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항상 여유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과장을 달고 나니 전보다는 조급함이 사라진 것 같아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저희 아들도 막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였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또 한 번 큰 갈등이 생긴 것이었죠. 문제는 그 계기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편은 저희 아빠 일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아빠가 그간 모아오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신 거였죠. 아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물론 남편은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사업에 시옷자만 들어가도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저에게만 따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희 아빠한테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장인어른, 이런 중대한 일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사업이라뇨. 아니, 사업이라뇨. 그건 평생 자영업을 했거나 본인 사업체가 있었던 사람들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내가 내 직업 퇴직하고 내가 모은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가 자네 허락을 받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했어야 한다는 건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죠. 저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가족들한테 의견 한마디 안 물어보고 결정하시냔 말입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었다면 미안하네. 내가 사과하지. 그런데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그렇게 자네가 화낼 일인가? 장인어른, 어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업이라는 걸 해보신 적도 없으면서 뭘 믿고 그런 결정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그건 그냥 여태 모아놓은 재산 다 날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장인어른은 저희 재율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십니까? 자네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겐가? 내가 1, 2년 준비한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자네가 재율이를 챙길 생각은 왜 안 하는가? 내가 설령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네가 재율이 아빠인데 자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내가 자식들한테까지 손 벌릴 정도로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딨습니까? 사업하다 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도 재율이 책임질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재산을 전부 환원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재율이 몫은 미리 떼어놓든 따로 관리를 하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야? 자네 지금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게 결국 다 돈 때문이라는 겐가? 당연하죠. 가족끼리 이런 얘기는 미리 정확하게 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거액의 돈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날 저희 아빠랑 남편이 너무 심하게 싸워서 엄마는 먼저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겨우 남편을 말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시근덕댔죠. 결국 집에 와서 저희는 한바탕 싸웠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아무리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생을 했다 한들 그렇게 심한 소리들을 하는 게 옳은 거냐. 따져보아도 남편은 저희 가족 전체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취급을 하며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했냐고 얘기를 해보아도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당신이야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니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애가 이제 10살 됐어. 앞으로 애 학원 안 보낼 거야? 대학 안 보내냐고. 나 하나 벌어서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일 관두고 육아에 힘쓰라고 했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만 열면 돈도 안 번다면서 하는 거 진짜 치졸한 거 아니야?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러면 되겠어? 되겠냐고. 대체 왜 그렇게 뭐 하나 만족 못하고 전전긍긍이야? 그게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 줄이나 알아? 당신 하는 꼬라지 보면 1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똑같이 굴 인간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 나 100억 버는 거 봤어? 100억이 뭐야? 50억만 벌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지. 이래서 금수저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인 줄 알아?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당신이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느냐고.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할 직업이야? 그럼 월 3, 400 버는 사람들은 다 거지야? 자꾸 금수저거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아빠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난 아빠 사업이 잘 되던 말던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해도 당신처럼 길길이 날뛰지는 않아. 알아? 겨우 재워놨던 아들은 울고 애 우는 소리가 들려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보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니 그 사람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이 몰려왔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애가 들을 것 뻔히 알면서 언성을 높였다뇨. 결국 제가 먼저 아들을 달래러 들어오면서 싸움은 일단락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죠. 저는 살림을 내팽개치고 다시 일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첼로라는 악기가 그렇게 보편적인 악기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이를 다시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사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계셨고요. 아빠가 직접 결식아동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도 받으면서 아빠가 만든 회사는 조금씩 인지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국내 사업이 조금씩 토대가 잡혀가자 아빠는 해외로도 눈을 돌리셨죠.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뒤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때는 가까운 해외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시자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화를 냈던 게 겸연쩍었는지 한동안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가족 식사 자리에 스멀스멀 다시 오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가족들 모두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고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받아주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저와 남편의 사이에서도 다시 대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셋이 외식을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겐 또 한 번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전의 시련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세무 회계 일을 담당해 주던 사람이
회사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이 일을 저희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닥친 사람들에 의해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모르는 새에 저희 친정집이 담보로 넘어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원래 그날 아침 저희 아들 등교를 도와주시라고 했었던 엄마가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하시고 저도 그날 오전 레슨을 급하게 취소하고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온 사방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붙어있더군요. 아빠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일단 엄마를 저희 집에 가 계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엄마랑 저희 아들이 가고 나니 저도 심적으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면서 바로 이쪽으로 와주겠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약 3시간 만에 친정집에 도착했는데요. 어렸을 적에 경험이 있어서인지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남편에게 다가가 기대려는 그 순간 벼랑간 남편이 몸을 빼내어 저랑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자 남편은 제 눈앞에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바로 이혼장이었죠. 이게 뭐야? 뭐긴 이혼장이지. 인주도 가져왔어. 얼른 사인하고 지장 찍어. 뭐라고? 당신 집 결국 망했잖아. 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역시나 불안불안하더라니. 뭐해? 얼른 찍어.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자 남편은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었는데 그 순간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아빠가 저희 둘을 발견하셨어요. 장서방 왔나? 보영이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도록 하게. 그건 뭔가? 이혼장이요. 제 집에를 왜 데려갑니까? 신혼집은 제 돈으로 한 건데. 아, 아니다. 짐을 다 빼려면 어차피 가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혼장? 자네 지금... 보영이 너 원래 이혼하기로 했었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집안이 폭삭 망한 마당에. 너무 갑자기 망하셔서 저도 오늘일 줄 몰랐는걸요. 자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곧바로 이혼장부터 가지고 왔다는 소리인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나? 장인어른, 그러게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장인어른이 망해서 딸내미까지 이혼시켜놓고 지금 누구한테 역정을 내십니까? 우리 딸 재산에 손댈 생각은 전혀 없네. 그리고 자네 아들은 어쩔 건가? 하루아침에 아들을 엄마 없는 애로 키우려는 결정을 하겠다는 겐가? 아빠 없는 애겠죠. 제가 걔를 어떻게 책임진답니까? 이제 장인어른도 어떻게 되셨는데. 전 못합니다. 다른 부부들은 양육권 갖고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도 없으니 깔끔하죠. 이혼장에 도장 찍었으니 지금 바로 접수하러 가볼게요. 그럼 앞으로 잘 사십시오. 남편은 그렇게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 가벼운 말투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기가 차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잊지 못하셨고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죠. 왜 울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 황당함, 서러움과 막막함 등이 전부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벌써 결혼한 지 대략 15년이 되었을 때니까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남편을 거의 20년을 알아온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한순간에 버림받게 되니 20년의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정말 엉엉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아빠는 저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시고 하던 걸 다 멈추고 그저 꼭 안아주기만 하셨죠. 제가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아빠는 무서운 기세로 닥쳐온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를 배신한 그 사람은 아빠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의 추천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후원금이 모이자 딴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아빠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면서 회사의 돈은 물론이고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최대한 끌어와 한국을 아예 뜨려고 했다는 모양입니다. 항상 법정 안에서 사람을 판단해오던 아빠가 실생활에서는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배신자 역시 사람을 잘못 본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인맥이 상당하신 분이었고 행동이 빠른 분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한국을 벗어나지 않은 그 배신자를 찾아내는 데는 고작 3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호와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되었어요. 너무 빠르게 잡힌 터라 아직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범인은 그 돈을 그대로 저희 아빠 회사에 토해냈죠. 아빠는 그 범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켰고 결국 범인은 감방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이 모든 일을 1년도 안 되어 진행시키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저희 아빠가 화가 나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분이라는 걸 이때 처음 알았네요. 아빠가 그렇게 범죄자를 처단할 동안 저도 바빴어요. 제 인생 최악의 악연을 끊어내느라 꽤나 수고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과의 질긴 인연은 한 번에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지지가 않았는데요. 왜 보통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한때 내 남편이었던 인간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인간의 밑바닥은 비겁하고 찌질하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혼장을 들고 왔을 때 감정을 추스르자마자 남편과 살던 집에 가서 모든 짐들을 다 빼왔어요. 같이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하루 만에 짐들을 다 뺄 수가 없어서 며칠 뒤 주말에 한 번 더 들러서 짐을 빼게 되었어요. 아들의 짐도 빼려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아들도 데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은 제가 가는 시간을 미리 말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집구석에 들러붙어 있더군요. 그 꼴이 보기 싫었지만 저는 최대한 그쪽을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한 채 빨리 짐을 챙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들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찼던 건 그 인간의 대처였어요. 아빠는 같이 안 와? 아빠도 엄마랑 나랑 같이 가자. 라며 용기 내서 말하는 아들에게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돼. 아빠는 이제 재율이 못 키워. 할아버지랑 엄마가 잘못해서 거지가 되는 바람에 아빠랑 같이 못 살게 됐거든. 아빠는 이제 재율이 아빠 아니야. 거실에서 얘한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그 정신에도 아들부터 차에 가 있으라고 밖으로 내보낸 뒤 남편에게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나랑 이혼한다고 네 아들도 남의 아들 취급하는 거야?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함부로 그딴 소리를 해대는 거냐고. 애도 알 건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 화를 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정신 차려. 내가 당신 사기 결혼으로 걸고 넘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당신은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엔 판사 외동딸이었는데 이젠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어디서 멍청하게 사기꾼한테 뒤통수나 맞고 와서 나한테 화를 내. 뭐라고?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결국 우리 아빠 직업 보고 나랑 결혼했다는 소리야? 설령 그렇다 쳐도 재율이 네 아들이야. 애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그딴 인간 말종 같은 소리를 짓거리냐고. 누가 보면 아주 당신은 변호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 야, 말 조심해. 참나. 그래, 나 변호사 아니다. 근데 그게 뭐? 나야 앞으로도 일만 잘하면 웬만한 변호사들만큼 벌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앞으로 인생이 전부 가시밭길이라고. 그 사기꾼 새끼 잡히지 않는 이상 장인어른이나 너나 평생 개처럼 일해야 할걸? 애까지 키우려니 남은 인생은 다 시궁창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일찍 손절친 내가 현명한 거지. 그 사기꾼 새끼 잡았으니까 걱정 마. 당신 말대로 우리 아빠가 판사야. 범죄자 새끼 잡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당신 인생은 앞으로 뭐 탄탄대로일 줄 알아? 멍청하기는. 그 다음은 너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절대 너 같은 인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하지 않을 테니까 두고 봐. 뭐라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 이렇게 빨리? 남편은 제 말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자세를 곤차 앉더군요. 저는 더욱더 속도를 내서 짐을 정리하고는 그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놈이랑은 더 이상 1분 1초도 한 공간에 있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찌질한 인간은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사이 저한테 쭈뼛거리며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슬슬 눈치를 보는데 없던 전까지 제대로 털렸어요. 그 중요한 것만 가져가고 너무 무거운 건 좀 놓고 가. 이혼장 접수된다고 바로 남남되는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이혼장만 접수하고 이혼 번복하는 사람들도 많다잖아. 그 장인어른 고소장 접수는 하셨대? 어이가 없네. 네가 뭔 상관이야. 생각보다 상황이 빨리 수습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이혼 무르고 싶어?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말 주워 담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꼭 이혼하자. 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영영 그 집을 나와버렸죠. 법정 아니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인간은 그 이후로 자꾸만 저를 찾아오더군요. 저희가 잠시 지내던 집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의 장난감을 사오질 않나,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질 않나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했죠. 저희 집이 망할 뻔했다가 살아나서 다시 회복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이혼을 번복하려고 하면서요. 제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는 등 또 말을 슬쩍 바꾸더군요. 그 찌질한 인간이 매달려도 너무 매달리니 예상보다 일찍 변호사님을 보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간의 인생은 급격히 벼랑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이혼 사건은 아빠의 일과는 다르게 초호화 변호인단도 아니고 변호사님 단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그 인간에 대해, 그 인간이 저지른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고 최대한 증거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결국 엄청난 금액의 양육비, 이혼 위자료를 저에게 배상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맨날 가장이 어쩌고 경제활동이 어쩌고 했던 그 인간은 직장 내에서도 제대로 혼쭐이 나게 된 거였습니다. 본인 말 맞다나 그 인간은 판사인 저인 아빠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저와 이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활동을 한 내역이 상당했다고 하더군요. 저와의 이혼 소송도 감당하기 버거워서 쩔쩔매던 그놈은 자기 사무실에서도 먼지 알통까지 탈탈 털리게 되자 결국 울면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보영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오해? 무슨 오해 말인가? 이 박쥐 같은 놈. 그래도 제 잘못은 뉘우칠 줄 아는 놈이고 심성이 악하진 않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지 편한 대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놈이었구나. 저리 썩거지지 못해. 아빠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당에 있던 빗자루로 흠씬 두들겨 팼고 남편은 두드려 맞으면서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죠. 결국 경찰을 불러야 그 찌질한 놈을 퇴치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드디어 그놈과 남남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럼에도 제 아들은 한동안 의기소침하고 소심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친아빠가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한동안 상담센터를 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그간 그 인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엄마로서 몰볼 꼴을 많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많이 사과하고 반성했죠. 덕분에 저희 아들은 몇 달 전부터는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간의 일을 완벽히 회복한 채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일들을 통해 저희 가족은 각자 몫의 성장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역시 상담센터를 다니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간의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좀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역시 여러분 몫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